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주차 강의가 들어가고요. 지난 1주차에는 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약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그리고 신약이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 투여 방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약물의 흡수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약물이 이제 우리 몸에 투여가 되었을 때 약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몸에서 그게 소실이 되는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일단 투여가 되면, 약물이란 것은 질병의 치료가 주요 목적인데, 투여된 다음에 어떻게 효능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독성을 나타내는지, 어떤 독성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차시는 약물의 대사예요. 제목은 약물의 대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는 약물의 투여 경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 초회 통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pKa,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경구 투여했을 때 혈중 농도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정맥 투여를 했을 때는 초록색 그래프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상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지금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데, 같은 용량을 정맥 투여랑 경구 투여를 했을 때는 이렇게 경구 투여한 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의 경우는 혈중 농도는 정맥 투여의 경우가 100%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정맥 투여한 경우가 좀 더 높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2주차의 강의 내용은 주로 2주차 강의 내용을 다 합해보면 약물 동력학하고 약물 역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약물이 흡수된 다음에 우리 몸이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효능이나 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걸 다루는 학문이 하나가 약물 동력학이고 하나가 약물 역학입니다. 약물 동력학은 파마코카이네틱스라고 해서 흔히 그냥 PK라고 부르고요. 약물 역학은 파마코다이나믹스라고 해서 P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K하고 PD라고 하면, PK는 약물 동력학을 말하고 PD는 약물 역학을 말하는데요. 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약물을 투여를 받으면은요, 특히 이제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 약물이 그 소화관에서 흡수가 될 겁니다. 우리 몸이 약물을 흡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흡수한 약물을 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간에서 대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혈류를 돌아다니는 약물들은 여러 장기에 넘어갈 거예요. 여러 장기로. 그것을 약물의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혈액 중에 있는 약물들은 신장이라든지 또는 간을 통해서, 담즙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본다면 우리는 약물을 투여를 받으면 약물을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흡수는 absorption의 A 원래 쓰면은, 그 다음에 분포는 distribution, 그 다음에 대사는 metabolism, 그 다음에 배설은 elimination.
이렇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간단히 앞자만 따가지고 이 파마코카이네틱스를 ADME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불러요. 약물의 ADME.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약물에 대해서 하는 반응이에요. 우리 몸이 약물을 흡수하고 우리 몸이 약물을 여러 장기로 분포시키고 우리 몸이 약물을 대사시키고 우리 몸이 약물을 배설시킵니다. 반면에 약물 역학이라는 것은요, 이 PD는 이 약물이라는 것은 다 작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특정 장기 또는 특정 세포가 갖고 있는 고분자 물질과 주로 이제 단백질이죠. 그거랑 결합을 해서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약물 역학이라는 것은 약물이 우리 몸에 사는 반응, 그러니까 약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반응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효능하고 독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약물 역학이라는 것은 약물이 투여됐을 때 우리 몸에서 하는 반응으로서 그 효능과 독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 투여한 다음에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PK와 PD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약물을 투여를 받으면은요, 그게 일단은 흡수가 되면서 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전신 혈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심장이 펌핑해낼 때 나누는 혈류, 거기에 혈류에 약물이 도달하게 되고요. 그 혈액에 녹아있는 약물은 각 조직 장기로 분포를 하게 돼요. 또는 그 간에서 대사가 되기도 하고 또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파마코카이네틱스, 약물 동력학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작용 부위로 넘어가면 사이트 오브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 작용 부위로 넘어가게 되면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수용체의 개념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약물학적 그 효능을 나타내는데, 그 효능이라는 것이 바로 약물이 나타내는 약물의 반응이라는 것이 약물의 효능과 독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파마코다이나믹스, 약물 역학입니다. 우리가 약물을 투여받을 때는 이렇게 PK적인 것하고 PD적인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물을 투여했을 때 어떻게 투여해야만 적어도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약물 동력학 PK에 관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장기에 갔을 때 효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을 디자인하는 것, 그게 이제 파마코다이내믹스, 약물 역학에 관한 것입니다. 약물을 일단 개발을 하면 이 약물 동력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음식물과 함께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약물의 혈중 농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약물의 혈중 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조직에 전달되는 약물의 농도가 달라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효능이라든지 독성, 이런 반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 PK/PD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파마코카이네틱스는 약물 동력학은 시간에 따라서 약물의 혈중 농도를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를 보는 것이 약물 동력학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약물 역학이라는 것은 농도에 따라서 효능이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 이게 약물 역학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효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이 어떤 사람은 약물에 대해서 잘 반응이 나와서 조금만 투여해도 효능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잘 안 나와서 좀 많은 양을 투여해야 효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PK 영역하고요, 요 PD 영역을 같이 봤을 때 여기는 약물의 농도가 Y축에 있고 여기는 약물의 농도가 X축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혈중 농도가 바뀜에 따라서 약물의 효능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도가 이게 같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혈중 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효능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K/PD 모델링이라는 것은 특정 약을 어느 정도 그 용량을 투여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효능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 그걸 분석하는 것. 그게 이제 PK/PD 모델링입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PK 쪽에서는 약물 동력학 영역에서는 약물을 어느 정도 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시간에 따른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특정 농도 용량을 투여했을 때 그 효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의 흡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우리 약물 분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혈액으로 흡수된 약물의 일부는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혈장에는 알부민이라든지 또는 알파에시드 글루코프로테인 같은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특히 알부민이 중요한데 알부민은 여러 약물하고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약물을 우리가 투여를 받으면 약물이 전신혈류로 흡수가 되고요. 그게 분포가 되고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약물이 분포가 되려면 혈액에서 조직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약물이 대사가 되려면 혈액에서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약물이 소실이 되려면 혈액에서 신장을 통해서 여과가 돼야 돼요. 다 어쨌든 혈액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알부민이라든지 이런 혈장 단백질은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래서 약물이 알부민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약물이 조직으로 넘어가지도 않고요. 간으로도 잘 안 들어가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도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물이 알부민하고 쉽게 또는 높은 어떤 비율로 결합되는 약물 같은 경우는 조직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고요. 간에서 잘 대사도 안 되고 신장을 통한 배설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약물이 효능을 나타내려면 조직으로 넘어가서 표적 장기로 넘어가서 그 약물의 표적이 되는 고분자랑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약물을 우리가 투여를 받으면 여기가 이제 혈액입니다. 빨간색이 혈액인데 혈액에 있는 것은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하고 결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한 것은 약물의 표적인 수용체랑 결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조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프리 상태로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것만 조직으로 넘어가서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효능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알부민의 역할은 뭐냐면 약물을 결합시켜서 약물을 오랫동안 우리 몸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물을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물들 같은 경우는 혈장 단백질하고의 결합률이 거의 뭐 98%, 99%인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은 만약에 그 만 분자를 만약에 투여를 한다면 100개 정도만 이 단백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으로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약물의 분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혈장 단백입니다. 약물의 분포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혈액 뇌관문이에요. 우리 그 약물은 우리 조직으로 쉽게 넘어가는데 뇌에는 약물이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뇌는 신경세포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쪽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뇌 안에 있는 혈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혈관을 보면은요, 요 안쪽에 있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혈관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하나의 파이프처럼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세포가 지금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핵이 있고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안쪽 것만 있는데 뇌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은 거기에다가 바깥쪽에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 사진을 보면은요, 바깥쪽에 이렇게 뭔가 와서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종의 그 공장 굴뚝에 보면은 빨간색 벽돌로 해서 굴뚝 만들어 놓죠. 근데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홈이 좀 있어서 틈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뇌 안에 있는 혈관은 이렇게 이 세포들을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세포 이름이 에스트로사이트인데 에스트로라는 말은 별을 뜻하죠. 사이트라는 말은 세포를 뜻합니다. 그래서 뇌 안에 많은 세포가 에스트로사이트인데 이 세포는 실제 사진을 보면은요, 염색해서 보면은 별처럼 보여요.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혈관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안에 지나가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로 잘 못 들어가게 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혈액에 있는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뇌로 쉽게 못 넘어가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반해서 이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뇌 쪽에서 약물이 작용해야 될 때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뇌 안으로 약물이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바깥쪽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아주 타이트하게 감싸고 있어서 약물이 뇌 안으로 잘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려면 약물의 크기가 작고요. 지용성이 큰 물질 이런 것들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 뇌혈관 관문이라고 하는데요. 블러드와 브레인의 베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뇌혈관 장벽 같은 경우는 우리 염증이 발생할 경우는 이게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뇌 안에 염증이 있을 때는 그 말초에서 면역 세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느슨해져서 이물질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대사로 넘어가 보면 약물 대사라는 것은 약물이 생체 내에서 변환되는 것을 말해요. 구조가 변환되는 것. 주로 간의 마이크로좀이라든지 위장관 점막, 혈액, 근육, 신장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통과 효과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초기 통과 효과가 크다면 간에서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럼 전신순환에 도달하는 약물의 비율이 감소해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구투여로 좋지가 않죠. 지난 시간에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 같은 경우는 약물 대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장 그 약물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크게 두 개가 있고 나오는 혈관은 하나가 있어요.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이 문맥, 포탈베인이 문맥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문맥 그러니까 그 소화관 쪽에 혈액이 모여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유해성분이 그 소화관을 통해 흡수한 것이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 간에도 동맥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간에는 들어가는 혈관이 두 개가 있고 나오는 혈관은 이제 간 정맥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혈액도 많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된 이 혈액이 전부 다 100%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약물이 거기서 다 대사가 됩니다. 약물의 대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일상대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상대사입니다. 일상대사와 이상대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상대사는 대사되어서 나온 이 대사체가 화학구조가 사이즈가 별로 안 커져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이상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사이즈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일상대사는 주로 산화반응, 환원반응. 산화반응이라는 것은 전자를 뺏는 거고요. 환원반응은 전자를 주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분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면서 구조를 절단해내는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일상대사는 산화, 환원, 가수분해 반응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대사체의 사이즈가 별로 안 커져요. 거의 작아지거나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상대사는 컨주게이션 반응이에요. 컨주게이션 반응이라는 것은 뭘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글루큐로닉 애시드라든지
뭐 황산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덧붙여줘요. 그래서 보통은 약물이 일상대사와 이상대사가 있는데 많은 약물의 경우 먼저 일상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상대사를 한 번 더 받아요. 그래서 많은 약물의 경우는 일상대사와 이상대사를 같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 대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약물이라는 것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하려고 할 텐데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려면 신장은 여과가 되는데 그러려면 단백질에 붙어 있지 않고 혈액에 잘 녹아 있어야만 신장으로 배설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에 잘 녹아 있으려면 수용성의 특징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혈액도 일종의 물이니까 거기에 잘 녹죠. 그래서 약물을 대사시킨다는 것은 이 일상대사나 이상대사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약물의 수용성 특징을 증가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용성인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주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요. 때로는 수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 좀 약한 대사산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담즙산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대변으로 빠져나옵니다. 일상대사, 이상대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상대사는 주로 산화, 환원, 가수분해 반응.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있고요. 가수분해 반응 같은 경우는 물 분자가 첨가가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R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든지 뭔가 사이즈가 큰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절단이 돼 버립니다. 사이즈가 작아지죠. 이 셀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문과 쪽의 학생들도 많아서 요거는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상대사는 산화 반응, 환원 반응, 가수분해 반응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 반응은 뭔가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케르닉 애시드나 설페이트, 글라이신 이런 걸 갖다 붙여주기 때문에 포합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약물 대사의 의미는 극성 작용기를 첨가해서 수용성을 증가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약물의 활성이 감소되고 또는 약물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설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의 배설이에요. 약물은 앞에서 보셨지만 주로 배설되는 것이 신장하고 간을 통해서 배설이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은 신장입니다. 이 신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약물을 배설시키는데 중요한 기관이고요. 신장에서 배설시키는 방법은 사구체 여과예요. 신장은 굉장히 그 구조가 요 잠깐 보고 뒤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 안쪽이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생긴 것을 신장의 수질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요 바깥쪽 요 부분을 피질이라고 합니다. 피질은 이제 껍데기를 말하죠. 껍데기를 말하는데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것을 자세히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런 구조들이 보여요. 이런 구조. 요 구조를 안에 보면은 요 부분이 우리나라 말로는 토리라고 합니다. 토리 또는 사구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안에는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혈관이 이 안에 있는 혈관은 굉장히 느슨해요. 느슨해서 그대로 여과가 됩니다. 여과가 될 때에는 여기 토리 안에서 여과가 되는 것은요, 세포라든지 또는 어떤 크기가 큰 단백질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그냥 무작위로 여과가 됩니다. 여과가 된 것이 이렇게 세뇨관을 따라서 흘러서 집합관으로 모이고 여기에 이제 신장 방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에 모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 소변이 농축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쨌든 사구체의 여과를 통해서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약물이 여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구체에 여과될 때 그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어 사이즈가 단백질이 통과할 만한 그런 포어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백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비결합형 약물만 여과가 돼서 제거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과가 되려면 물에 녹아 있어야만 쉽게 여과가 되죠. 물에 녹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그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은 단백질하고 잘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세뇨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이 세뇨관이라고 했는데요. 여과된 것이 이쪽을 통과하면서 어떤 약물은 세뇨관을 통해서 다시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약물은 이 세뇨관으로 직접 분비가 되는 약물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약물이 제거가 될 때는 이 사구체에서 여과되는 것, 거기에서 일부는 재흡수가 되고요. 혈액으로. 그 다음에 또 새로 그냥 바로 혈액에서 혈관에서 사구체로 분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합을 통해서 약물이 이제 배설이 되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의 대사에 관한 것인데, 약물 대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약물 대사는 주로 이제 약물 동력학 이 부분이 약물의 ADME,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 약물 대사는 약물 대사라는 것은 이물질을 그 구조를 변환시켜서 빨리 우리 몸으로부터 제거하려고 하는 그 반응이 약물의 대사입니다. 근데 약물의 대사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약물 대사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물 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알코올을 마셨을 때, 술을 마셨을 때 어떤 분은 술이 쉽게 막 올라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술을 마셔도 잘 취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알코올에 대한 대사 능력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도 어떤 약물은 쉽게 대사가 되는 데 비해서 어떤 약물은 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약물은 한 번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우리가 약 처방을 받으면 적어도 3일, 어떤 약물은 뭐 일주일,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고혈압 치료제나 당뇨병 약 같은 경우는 1년, 2년 막 이렇게 매일 먹어요. 그랬을 때 그 약물이 그 환자의 몸에서 잘 대사가 안 되면 몸에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약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맞춤형 치료, 개인 맞춤형 약물 뭐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어떤 유전적, 그 약물 대사에 관련된 단백질도 유전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특정 약물 대사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단백질이 변이가 일어나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잘 그게 역할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할 때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피를 한 방울 뽑아서 나한테 있어서의 약물 대사와 관련된 그런 단백질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걸로 생각합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시고요. 이번 퀴즈는 일상대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특징, 일상대사는 산화, 환원, 가수분해 요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일상대사랑 이상대사랑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반응이 좀 다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좀 다른데 결국 만들어진 것은 공통적인 특징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 강의 내용 보시고 한번 추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주차 2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